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어저께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영상은 여태까지 제가 2018년부터 유튜브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팬딩을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총 정리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지금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앞으로 아마 세상이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엊그저께 나온 자료를 총망라해서 제가 스토리 라인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업비트 창만 보시면은 내가 괜한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신 거고 그대로 그냥 직진하시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대응을 안 하신 분들은 아마도 남은 인생을 좀 엄청나게 힘들게 사실 겁니다.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를 오늘 이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부산 같은데, 여기 아주 평화로워 보여요. 그냥 그죠? 평화로워 보이죠? 뭐 아무 일도 없죠. 여기 뭔가 큰 쓰나미의 파도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물 경제입니다. 응? 여기 이제 그냥 한가롭고 평화롭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응? 여기서 이제 저기 뭔가 먼 곳에서 쓰나미가 몰려온다는 거를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 전혀 못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 어제와 같은 오늘이 내일도 진행될 거라고 그냥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날 수도 있겠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어쩌면 나을 수도 있어요. 다가오는 위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이 사진을 찾아서 한번 표현해 봤는데, 이 직전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생각보다 이게 이 고난의 어떤 이런 분위기가 빠르게 지금 오고 있는데, 거대한 쓰나미가 이제 도시를 덮치죠. 아주 어두운 분위기에.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어요. 창문을 열었는데 제가 저기 먼 곳에 이제 먹구름과 이제 회오리바람, 폭풍우가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느낀 것보다 내 머리 위로 더 빠르게 이제 강한 바람을 타고 그 폭풍우가 머리 위까지 거의 근방까지 왔다라고 제가 느낀다고.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보세요. 일단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 보시면 아마 이런 걸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는 내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자영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건 지금 대기업을 다니신 분이건 다 여기 포함됩니다. 지금 이제 교육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이든 학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든 어쨌든 이제 고령화 추세에서 현물 경제는 축소하고 있고, 이 범주 안에는 어쩌면 저도 여기 포함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것 같고, 어쨌건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는데, 줄폐업 속출 번화가에 닥친, 이거는 모든 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건데, 자, 보세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코로나 시즌2가 올 거다. 어느 순간 이게 올 거고, 이게 현물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거고, 이게 부동산, 그 PF 대출 아니면 저축은행들 파산과 연결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드렸었죠. 보세요. 이게 5월 4일 날 나온 뉴스예요. 정확히. 지금도 중내산에 그러고 있어요. 일단 1차 코로나가 터지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껴안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회복도 되지 않은 현재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업을 영위해도 순이익률은 계속 감소를 해요. 여기서 이제 고용돼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미 분위기는 다 알고 계실 거고. 보세요.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인체 감염 전략 각기 달랐다. 이렇게 헤드라인은 나오는데, 이 기사의 끝머리에 보면은 뭐라고 이제 정리해서 나오냐면, 그것도 아주 크게, 감염병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으로 예측하는 만큼 이번 연구 결과가 변이가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별 표적
치료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1차 코로나 때 어떤 일이 발생됐으니까 2차에는 무사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1차 코로나 때보다 2차 코비드19가 더 강력한 병용군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더 대중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리셋을 시키는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랑 이거 5월 3일 거예요. 이게 어디 거냐면 중앙일보, 이제 미주 거, 예. 해외 외신 중앙일보이긴 한데 하여튼 이제 여기 로스앤젤레스라고 써있죠. 보시면 디폴트, 채무 불이행, 사상 최대 수준, 오피스 빌딩, 비상 이거 나와있죠. 높은 이자율, 수요 감소 영향. 지금 현재 연준 FED가 금리를 어떤 스탠스로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금리를 올리기도 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려서 시장 경제를 끌어올리기에도 되게 타이트합니다. 입장 자체가. 이거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출 상환 어려워 연체 급증, 재정난 건물 380억 불 넘어 대출 73%, 재융자 어려워. 파산 직전이에요. 네. 이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네. 지금 파산 직전입니다. 여기서 지금 움직이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죠. 한국하고 똑같을걸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왜냐면 물건값이 올라가고 인플레가 올라가기 때문에 판매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서비스료가 미국 같은 경우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그대로 판매 상품에 전이됩니다. 순이익률 감소하죠. 고용률 떨어질 가능성 높죠. 판매율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렌트비를 지속적으로 계속 메꿀 수가 있을까요? 네. 이거 제가 한국도 마찬가지로 저축은행들, 새마을금고 계속 눌러서 밀어놓고 있고, 정부가 채권을 지속적으로 스물스물 매입을 해가지고 부실 채권을 계속 녹여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녹여내냐. 그것도 이거랑 한번 맞춰보세요. 이 얘기랑 요거랑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거기에 사실 정답이 있고, 자 이거 보세요. 제가 JP모건이 빠졌다, 맨해튼에서 빠졌다. 맨해튼에서 본인들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고층 건물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텍사스에다가 신사옥을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도 전면 다 뺍니다. 근데 표면상에 나와 있는 거는, 미국 정부가 이제 표면상에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우리 텍사스로 오면은 세제 혜택을 줄게, 세금에 용이하게 혜택을 줄게. 그러니까 기업들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표면상 얘기를 하긴 하는데, 텍사스가 뉴욕 아성 위협하는 금융 중심지로 떠오른 이유, 요 얘기 요 해가지고 JP모건도 가고, 골드만삭스는 뭐 플로리다로 가고, 뭐 다 이제 다 빠집니다. 대도심에서. 단지 이게 세금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웃긴데, 이 보시면은 이게 제가 저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진 때예요. 여기 미국, 예, 여기 지진 때 제가 여기 반드시 떠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제 빠집니다. 이쪽에서도 이제 빠져요. 그래 일로 가요. 여기도 뭐 태풍이 나서 뭐 홍수가 났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예? 그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홍수가 날 수는 있지만 어쨌건 미 정책적으로 이쪽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종시 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아마 더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로 아마 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 느낌상은 여러 가지 이제 대놓고 얘기는 안 하죠.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근데 제가 한번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똑같은 프레임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코인 얘기를 왜 안 하냐,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코인 얘기도 이제 같이 겹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스위프트 2.0에 관련해서 이제 베리 실버트가 2016년에 예언했던 거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XRP가 이제 득세하는 날이 올 거고 뒤통수를 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 기사를 링크를 걸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공부하는 학생인데 찰리 형이 얘기한 내용이 그대로 기사에 나왔다. 재밌다. 그래서 저 집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실 거다라고. 이제 저는 이거 주시기 전엔 몰랐어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감사를 드리고 공개적으로 보세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좀 뿌듯하기도 했고, 제가 쓸데없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유튜브가 됐건 팬딩이 됐건 전달한 건 절대로 아니었구나. 내가 바라보는 방향성이 거의 100%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제가 한중일 프레임이 작동을 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일본, 중국 거기다가 플러스 아세안이 들어갑니다. 아세안 플러스가 여기 들어가요. 이거 제가 예고했었죠. 금융 안전망 강화, 제도 신설, 빠른 금융 지원. 이게 뭐예요? 금융 인프라를 엮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스와프, 납입자본 전환, 사용통화, 엔화, 위안화까지 확대합니다. 여기 통합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기 일본이 어떤 입장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하고. 근데 여기에 들어갑니다. 한중일 이 프레임에. 자, 이 얘기 했었죠. 여기 한중일 이번 달 26에서 27일 날 아마 정상회담을 아마 할 거예요. 정상회담을 할 거예요. 이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브릭스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DCP, 여기도 SPFS를 통해서 CBDC를 빼낸다는 얘기가 있고, 브릭스 공동통화 얘기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올 하반기에 아마 부상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인도도 CBDC 얘기를 서서히, 지금 제가 코인리스 보니까는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CBDC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브릭스도 마찬가지고 어쨌건 이 프레임이 들어가는데, 제가 한중일이 여기하고 엮일 거고, 아세안 플러스도 궁극에는 스위프트 2.0하고 상관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국가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디냐면, 하나는 인도네시아고, 하나는 여기서 일본입니다. 여기서 아세안 플러스에서는 인도네시아고 한중일에서는 일본입니다. 여기 아시겠지만 불의 고리에서 중심이 되는 국가예요. 가장 재난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리고 북미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그리고 남미에 있는 일부 국가들, 그거를 미리 사전에 금융으로 연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스위프트 2.0으로. 그리고 아시겠지만 오페크가, 러시아가 여기 들어가면서 오페크 플러스가 됐는데, 이게 스위프트 2.0하고 제가 연결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는 달러 프레임이 오페크하고 연결돼서 오일머니에 패그돼서 움직였는데, 여기에 이제 브릭스 CBDC가 연계돼서 움직일 가능성, 그 기사랑 이거랑 보시면 되고, 자, 구체적인 사항을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지진과 팬데믹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대비 차원이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코인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가장 최근에 XRP를 매도를 하고 비트코인을 파신 분,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가신 분들이 있는데, 역대급으로 바보예요. 진짜 역대급으로 바보예요. 이 친구의 날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친구의 날이 서서히 다가올 거고, 우리도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포트폴리오를 대거 재정비해야 될 그 시간이 올 겁니다. 그건 이제 제가 추후에 이제 말씀드릴 것 같은데, 한국, 일본, 중국 3국과 아세안 9개국이 여기 그대로죠.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이 여기 이제 플러스 되죠. 금융 안전 장치를 보강하기로 했다.
자연재해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외환 유동성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명분은 자연재해 등 외부 충격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연재해가 어떤 걸까요, 과연? 폭풍이 닥치고 쓰나미가 닥치니까 단지 그거일 뿐일까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뭉치는데? 네. 한중일이 뭉치고 아세안 플러스가 뭉치는데? 네? 여기 이 프레임이 그대로 작동을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고, 보세요. 여기 이제 누가 또 개입을 하냐면 한중일, 아세안 9개국 등 총 12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아시아 개발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 아세안 플러스 거시경제 조사기구 소장 등이 참석했다. 네, 여기 나오죠. 그리고 IMF는 주로 아시겠지만 G7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뭉치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일을 왜 할까요? 이게 과연 비트코인과 무슨 관련, 그리고 지진하고만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가만히 보세요. 여기 이제 팬데믹 얘기가 나와요. RFF는 자연재해, 여기 보세요. 자연재해, 이건 뭐, 지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쓰나미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제 예상에는 대지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거는 진도 9.0 이상의 대지진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시면 하나 더 골 때리는 게 있는데, 팬데믹, 감염병, 대유행 등 외부 충격으로 국제 수지상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여기 얘기 나와 있죠. 무슨 의미인지 인지하시죠? 국제적으로 특정 국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금 수요를 해야 돼. 일본, 인도네시아, 기타 등등의 국가에 대지진이 발생하면 미리 이 사람들은 금융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국제통화기금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신속 금융제도로 다수 회원국을 지원한 사례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여기다 명분은 이렇게 하지만 또 다른 팬데믹과 대지진을 준비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쓸데없는 얘기, 그런 근거값 없는 얘기를 절대로 한 게 아니었구나 생각을 했고, RFF에는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중국 위엔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여기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이분법 논리가 배제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세안 플러스 3 국가 간 강한 신뢰와 협력 정신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시안의 미래가 되면 아마 세계 통화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은 XRP다, 뭐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매개 수단이고 또 다른 게 이제 그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쓰여지는 매개 수단일 뿐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운동장을 마련하는 거는 XRP가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에너지로 쓰여지는 거는 BTC 및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이 원하는 가장 최종 목적지는 원커런시입니다. 원커런시. 하나의 통화. 그리고 세계 정부도 아마 미, 중, 러시아 이런 게 아니라 아마 하나의 정부가 탄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공상과학 만화에 나오는 얘기 같지만 가만히 지금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제가 위믹스에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확정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에서 거기 이제 그 부의장이 전 금감원 부의장이셨던 분이 지금 센터장이에요.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이해붕이라고 하는 분. 근데 이곳에만 5억 몰빵 7천만 원 날렸네요. 직장인 피눈물. 이게 5월 4일 날 나온 뉴스인데 이거 게임 회사거든요.
40대 직장인 네오위즈 5억 투자. 중내 하는 거죠. 게임 주식 이거 망했는데, 이거 끝났는데, 예. 이거 부정 프레임을 게임 관련해서 합니다. 근데 업비트 거기서 칼럼에 P2E 게임 관련해서, 블록체인 게임 관련해서 한번 환기를 시켜줬잖아요. 이거 되게 안타깝다. 이거 제도권 수용되면 괜찮을 것 같다. 뭐 하여튼 그런 칼럼 비슷한 건데, 보세요. 이게 대놓고 알려주는데도 모르면은, 보세요. 이거 지워지네. 중국 게임 판호 확대 나선 정부. 한중 국장급 면담 일정 조율 중. 여기 아시겠지만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가 신경 써서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게 중국 진출이었어요. 한중 콘텐츠 산업 포럼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문제 발생 시 대비의 네트워크 형성, 게임 업계는 환영한다. 자,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에서 그 P2E 게임 블록체인 게임 관련해서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가만히 이 흐름을 가만히 보세요. 이거랑 지금 그러니까 제가 90% 이상은 어차피 큰 돈 못 번다. 300원에 떨어지면은 상패하고 25,000원 되면은 대출 받아서 사는 게 개인들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3,000원에 5,000원까지 갔다가 2,000원까지 떨어진 위믹스가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기사가 나오는데 무슨 제가 목표가를 예전에 얼핏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의미 없어요. 저는 오늘 영상 진짜 중요한 거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보세요. 제가 한중일 프레임이 작동을 할 거다. 여러 면에서 보세요. 8년 만에 중국 무대에 선 조수미. 다시 오게 돼 정말 기뻐요. 자, 이것도 동일한 프레임입니다. 여기서 한한령을 그거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드 사태로 2017년 취소 후 첫 공연. 자, 이제 슬슬 이제 알리테모 어쩌저쩌고 기사에는 얘기를 하지만 한국 사람들 점점 쓰는 사람들 많아질 거고 점점 가까워질 겁니다. 이거는 대중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프레임은, 그리고 중간에 제가 북이 뚫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프레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뭐 알리페이 카카오페이 연동 자체가, 그리고 일본의 이제 라인페이 페이페이가 연동한다는 자체가 사실 이미 구현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무슨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채굴코인 관련, 그러니까 채굴코인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C라든가 LTC라든가 뭐 기타 이제 채굴코인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 이제 LTC를 캐면은 도지가 나오는데, 이 관련해서 이제 BCH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이제 제가 이제 몰랐는데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게 메커니즘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벡트가 왜 그랬는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베리 실버트가 그거를 왜 전문가들하고 왜 상품으로 만들었는지 그 이제 비밀이 하나둘씩 이제 밝혀지는데,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는데, 기사에 이게 4월 24일 날 기사예요. 조금 지난 기사인데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전기차 미래산업 성패 좌우한다. 울트먼, 머스크 등 거물들이 꽂힌 이 분야라고 여기 나오는데, 문제의 요는 뭐냐면 에너지 투자 전쟁이에요. 에너지.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제가 채굴코인 왜 중요한다고, 여기 이제 이 챗GPT 창시자 샘 올트만, 이 사람도 이제 핵융합 스타트업 헬리온 에너지 투자, 그러니까 에너지에 몰두합니다. 빌 게이츠도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에너지 관련해서 집중을 해요. 중요성에 언급을 하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도 에너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 또 마찬가지로 태양광 기업 솔라시티 뭐 해가지고 현 테슬라 에너지 인수 해가지고 에너지에 몰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 채굴코인이 중요하냐면 보시면 AI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성패가 친환경적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달렸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전력 문제가 AI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 AI를 구현하는데 어마어마한 전력 소비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사실 힌트가 있어요. 전 세계는 보편적으로 예전에 이제 손정희 회장이 이미 예언을 했지만 그 사람은 ARM을 통해서 지금 그죠? 아주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에 집중을 했었죠. 그죠? 근데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이 에너지를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에너지를 주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과연 G7인가 브릭스인가 한번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페크가 화석연료 오일먼이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는 생각보다 먼 미래까지 화석연료를 써야 돼요. 여기 이제 브릭스의 러시아가 여기 포진하면서 오페크 플러스가 되고 여기서 기존에는 G7을 위시한 달러가 페그돼서 오페크 플러스가 움직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달러의 페그가 깨지고 브릭스의 중심인 중국의 위에나가 여기 중심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향후에 인공지능의 보편화와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 에너지의 중심을 가진 게 G7이냐 브릭스냐. 전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자들, 금융 세력은 어디다가 지금 힘을 몰아주고 있냐. 아까 보셨죠. 브릭스, 아세안 플러스, 스위프트 2.0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스위프트 2.0을 심어놓고 탈달러화를 주장하는 거는 말이 어폐가 있죠. 여기에서 에너지를 빼서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 망한다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중국 전기차가 어쩌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대로 믿으면은 나중에 크게 뒤통수 맞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대로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네. 코인 시장은 이 메커니즘과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 세계 1조 개의 인공지능이 깔린다.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코인도 채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 수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전기료가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이 채굴 코인들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비례해서 채굴 코인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난 건 뭐냐면 이거 벡트 건데 벡트가 이제 주식이 1달러 밑에 6개월 이상 유지되면 상폐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일단 피해갔잖아요. 예. 이러쿵 저러쿵 해도 어쨌건 피해갔잖아요. 근데 보시면 비트코인도 4년의 반감기가 있어요. 예? 이더는 지금 포스죠. ETC는 2년의 리덕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4년으로 따지면은 50% 채굴률이 줄어드는 거는 똑같아요. 그 메커니즘은. 라이트코인도 4년의 반감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도 반감기가 있어요. 도지는 메커니즘이 라이트하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중요한 건 6월 1일 날인가 뭐 체인을 분리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돌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이제 추후에 조사 어차피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조사해서 이제 같이 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어차피 여기서 이제 공식적인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부 다 메커니즘적으로 채굴률은 떨어져요. 네, 가치는 올라간다는 의미이고 전기료가 생각보다 빠르게 아마 올라갈 겁니다.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면 보편화될수록 전기료가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정답이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벡트에서 이 코인들을 커스터디하는 게 우연은 아니란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딱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건 이제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장세에 관련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현재 장세를 보면 긴가민가해요. 지금 숫자만 보면 올라갈 듯 하다가 떨어지고 떨어질 듯 하다가 올리고 계속 이래요. 질이 한마디로 이제 지리한 장세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표현하자면 푸바오 길들이기 하는 거예요. 푸바오 여기서 이제 견딘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탈출을 할 거고 여기서 긴가민가 해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그냥 그거 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이제 벗어나질 못할 텐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2023년 7월 12일 날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에서 이 칼럼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왜 거의 1년 전 건데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제가 이제 찾아보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보세요. 여기 이제 미카라고 있어요. 미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 상품 서비스에 적용된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접목해 맞춤형 규제 체계를 수립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및 내부 정보의 불법적 공개가 금지되며 시장 조작 행위에 관하려는 시도도 금지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자전거래 못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권 수용되는 날이 이때부터요. 6월 말께 보세요. 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6월 말에 클레이튼 핀시아 통합체인 뺀다고 했죠. 그때 이미 예견된 거 PDT 뺀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얘기랑 이제 이거 이미 얘기 나왔을 텐데 이거랑 이 법률안 해석이랑 나온 거랑 가만히 교차해서 한번 보세요. 이거 한국에 국한된 얘기 아니에요. 이거 전 세계 공조입니다. 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중간에 이도저도 아닌 시장이 연속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어쨌건 어느 순간부터는 아마 장난 아닐 장세가 아마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그거를 이미 한국적인 법의 해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제 공조로 이루어진 법이 이미 프로세싱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뭐 긴가민가 할 때가 아니고 일단 빠지면 빠질 때마다 현물 경제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사업도 온라인 쪽에 특화돼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코비드 시즌2를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확장을 하는데 아닌 분들은 오히려 축소하는 게 정답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리고 상가에서 지금 월세 받으시는 분들도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근거값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선택은 각자의 판단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판단이에요. 근데 대응한 사람하고 대응 안 한 그리고 제가 어떤 코인이 맞을 거다라고도 제가 공개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죠. 막 이런저런 해석으로 저는 뭐 리딩방이 아니긴 하지만 뭐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막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건 저는 굵직한 건 다 말씀드렸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현물 경제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 제가 그걸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쿠팡이 막 위상이 올라가더니 이제 신세계 멱살을 잡고 이제 끌어내렸어요. 일단 엎어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갑자기 알리바바랑 테무가 어느 순간 들이닥치더니 계속 밀어붙이네요. 신세계가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이거는 신세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세계 믿을 구석은 스타벅스뿐 경영권 매각하거나 담보대출 받거나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시장 자체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 스타벅스 브랜드 마크 그 별표 마크 녹색 보여주면서 나 스타벅스 커피 마시는 사람이야 이런 세상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콩포스 커피가 들어오고 메가 커피가 들어오고 거기다가 백다방까지 들어오면서 저가 커피 공세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도 체면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자기 돈 못 벌어도 돈 못 버는 사람도 벤츠 끌고 다니고 돈 못 벌어도 실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BMW 타고 다니고 조금 돈 있으면은 포르쉐 끌고 다니고 남한테 보여주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스타벅스 가서 이걸 먹는 거에 관련해서 막 자랑질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니까 효율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스타벅스 매출도 떨어졌을걸요? 알리바바, 테무의 이커머스가 밀리니까 이 신세계에서 스타벅스까지 지분을 매도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신세계가 이렇게 기우뚱거리고 있는데 일반 개인들이 하는 사업은 어떻게 되겠냐? 내 직장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 기사 하나에 여러 가지 한국 경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총망라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제가 브릭스 얘기를 브릭스 쪽으로 몰아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절묘한 시점에 결국 터졌다. 꿈의 직장 수백 명 날벼락. 누구나가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구글도 핵심 인력 최소 200명 해고. 여기 핵심 인력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을 어디로 빼냐면 보세요. 멕시코하고 인도로 뺍니다. 되게 신기하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을 어디서 빼냐면 보세요. 해고 인력 중 최소 50명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써니베일 본사의 엔지니어링 인력으로 파악됐다. 캘리포니아에서 뺍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 사람들을 빼가지고 오히려 인도하고 멕시코를 더 늘리는 거예요. 사람을. 네. 멕시코는 지금 현재 이제 브릭스는 아니긴 하지만 사실 중국 인프라가 뒤에 비하인드에 깔려 있어요. 네.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네. 공중파 미디어에는 뭐 그렇게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어쨌건 인도로 이 의미를 구글이 왜 이렇게 에너지를 그렇게 하나 보세요. 이거 오늘 거 준비하면서 이제 저도 많은 공부를 했고 더 확신을 가지게 됐는데 중국 BYD 중국 전기차 망한다 쓸모없다 하는데 제 말이 현실화됐는지 아닌지 향후에 지켜보세요. 중국 전기차 어느 순간 쭉 깔립니다. 로봇 청소기 깔리듯이 전 세계에. 그것도 멕시코 진출 계획 미국 배제.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멕시코랑 인도로 배치, 캘리포니아에서 인원을 구글이 빼고, 자 왁구가 딱딱딱 맞죠? BYD가 멕시코 공장을 열고 멕시코 공급망을 구축한다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부품을 조달할 수도 있음.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따라 이렇게 무관세로 반입될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매긴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과연 이거는 뭘 뜻하는지. 중국 전기차를 북미에 넣기 위해서 비하인드에선 지금 밑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교묘하게.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AI 내년 말 범용 AI 나올 것. 이 얘기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시나요? 전기의 중요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다. 전기료를 아마 계속 올릴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작년 기사인가 제가 기억하기에 5년 이내에 화석연료의 정점을 볼 거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든가 솔라에너지로 이제 전향이 되겠죠. 근데 5년 이내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5년 이내가. 어쨌건 이런 시대가 오고 있고 이 사람이 도지코인을 중심에 두고 미는 데는 제가 이제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 채굴하고 생각해보고 지금 이 사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적인 거랑 다 생각을 해봤는데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이 인공지능의 보편화랑 한번 겹쳐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인공지능의 보편화에서 일반적인 의식을 가진 분들, 창조성이 없는 의식을 가진 일반적인 사무직으로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쓸려나갈 겁니다. 제가 위기의식을 조장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코인 투자를
뭐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선택이에요. 각자의 선택입니다. 근데 아마 좋지 않은 꼴을 볼 겁니다. 테슬라가 대응을 안 하신 분들은 테슬라가 하면 우리도 한다. 현대차 1조 3천억 원 승부수 이 얘기 나왔는데 제가 다른 상용차 업체들도 이거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테슬라는 기본 적용하는 오토파일럿과 별도로 FSD 완성도를 높여 다른 완성차 제조사에 탑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라고 여기 나오죠. 다른 완성차 제조사에 탑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제가 그래서 테슬라에 국한된 이게 도지 결제가 테슬라에 국한된 결제는 절대로 아닐 거다. 이미 에큐녹스랑 페라리는 일부 수용을 했죠. 다른 데는 어떻게 할까 과연. 나중에 아마 그림을 확실하게 보여주겠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어떨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막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쩔 때는 이제 정보가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면서도 저도 이제 흥미진진한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아직 있을 때 지금 한가롭고 평화로운 것 같을 때 준비를 안 하면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코비드 예를 들어서 대지진이 아니더라도 코비드 시즌2가 만약에 온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코비드 시즌2가 오면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 한국 정부에서는 2025년서부터 1월 달부터 오후 8시까지 주식시장을 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코비드 시즌2를 과학자들이 준비한다는 얘기랑 이거랑 한번 연계를 한번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거기 사실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얘기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했고 중국이 이것에 관련해서 지금 한국과 연계해서 움직임이 있으려는 거랑 곰곰이 한번 연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인공지능과 연계해서 인공지능이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써야 되는데 그거랑 에너지 수급 문제가 있을 거랑 채굴의 중요성, 채굴코인의 위상이 점점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랑 한번 여러 가지 메커니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사실 여러 가지 정답이 있거든요. 이미 숨겨진. 그래서 어쨌건 대비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어쩌면 브릭스라든가 아프리카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앞으로 이런 날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진 않을 것 같고 아마 GDP, GNP도 지속적으로 여기는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현물 경제도 확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프리카. 그래서 어쨌건 CTC가 나쁘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브릭스는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분법 논리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금융 자본가들이 왜 브릭스 쪽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키려고 하나. 그러면 과연 G7은 어떻게 될까? 인구는 고령화돼서 감소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거기 갔다가 실종됐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G7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고 똑같아요. 여기랑 똑같아요. 거기 가면 뭐 여기서 푸바오로 살던 사람이 미국 가면은 그 사람이 갑자기 뭐 10억짜리 차를 끌고 다니고 뭐 이런 빌딩 하나를 사고 이렇게 변할까요? 이런 기회가 주어질까요? 더 경쟁이 치열해요. 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제가 아는 걸로는 그래요. 어쩌면 한국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 뭐 헬조선이다 그러는데 여기가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자, 하여튼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시면은 조금 여러 번 보시면은 조금 더 흐름에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 번 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